예, 사실상 그 이번 학기 거시경제학의 마지막 챕터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사실 13장까지만 끝낼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원하는 목표는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3장을 다 끝낼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뭐 더 좋겠지만 13장은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13장은 안정화 정책, Stabilization Policy라고 하고요.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그 다음에 총수요 총공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준칙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것이 IS 커브고요. 두 번째로 11장에서 우리가 IS 커브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이제 머니터리 팔러시 커브와 필립스 커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MP 커브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선택한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필립스 커브는 우리가 살펴봤고, 여기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이 어떤 방식으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명목 이자율을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실질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도의 말씀만 드렸었습니다. 12장에서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특수한 형태의 어떤 그 이자율 정책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 머니터리 팔러시 룰을 보려고 합니다. 통화정책의 준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Set of instructions that determines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for a given situation that might happen to the econom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이고요. 이것을 공식으로 하나의 그 이퀘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그 다음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챕터까지 우리가 사용할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왜냐하면 얘가 이제 IS 커브와 결합해서 총수요 곡선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더하기 IS 커브를 하면요, 얘가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13장의 총수요 곡선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변수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물가 상승률이고요. 두 번째가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파이스타는 중앙은행이 퍼블릭에게 공표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 타겟이에요.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 2%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율,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율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T는 T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T는 T시점의 실질 이자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R번은 장기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머니터리 팔러시 룰이라고 하는데, 이 준칙은 중앙은행이 T시점에 인플레이션율을 관찰합니다. 얘를 관찰을 해요. 얼마의 인플레이션율이 실현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중앙은행이 제시한 타겟 레이트보다 높다면 그러면 실질 이자율을 인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죠. 통화정책 준칙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RT-R바 P의 파이T 파이스타.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장기 실질 이자율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RT는 R바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같은 거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T시점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이 공표한 2%보다 더 높게 실현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가 됐어요. 그러면 1%포인트만큼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으니까 중앙은행이 이때에는 이게 바로 이제 1이 되겠죠. 그렇죠? 이 값이 1%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실질 이자율을 장기 실질 이자율 수준보다 정확히 fee만큼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선택하게 되는 실질 이자율은 이제 R바 플러스 fee가 되겠죠. 인플레이션 갭만큼 중앙은행이 목표율로 제시한 파이스타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된다면 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실질 금리를 바로 fee만큼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체로 한 0.5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0.5.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통화정책 준칙이에요. 그래서 1%포인트만큼의 물가 상승률 갭이 실현된다면,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만큼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그렇다면 실질 이자율을 0.5%포인트만큼 인상하도록 통화정책 혹은 금리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fee만큼 혹은 0.5%포인트만큼 올라가도록 명목 금리를 인상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찰된 인플레이션율 파이티가 타겟 레이트보다 1%포인트 높다면 준칙에 따라서 실질 이자율을 fee만큼 인상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율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예전엔 이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만 2%보다 더 낮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죠. 실질 금리를 R바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도록 명목 이자율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e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테일러 룰, 그 미국의 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인 존 테일러가 그 찾아낸 일종의 그 룰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사실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간단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에 뭐가 더 추가가 됐냐면 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갭에도 경기 상황에도 일정 부분 대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가 대략 한 0.5고요. 얘가 0.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90년대 초에 초중반쯤에 존 테일러가 유명한 그 미국의 거시경제학자고요. 존 테일러가 그 과거에 그 시점에서 과거겠죠. 90년대 초중반쯤에 그 시점에서 이제 과거에 한 20여 년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통화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를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정말 희한하게도 이러한 어떤 규칙을 따랐다고 룰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는 한 0.5 정도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GDP 갭에는 또 한 0.5 정도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했고요. 이거를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테일러가 발견해낸 어떤 일종의 관계니까 테일러 룰, 테일러 준칙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룰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전에 훨씬 더 전에 나타난 그 등장한 용어인데요. 이것도 제가 강의 시간에 로버트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밀턴 프리드만 얘기도 했잖아요. 사실 밀턴 프리드만이 로버트 루카스보다 훨씬 더 존경받는 거시경제학자이기는 한데 밀턴 프리드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버트 루카스의 스승이 밀턴 프리드만이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사제지간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학생 나중에 이제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저랑 다 친구가 되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 루카스가 밀턴 프리드만의 제자이긴 했지만 나중엔 다 시카고 대학의 교수하면서 다 동료가 된 거죠. 밀턴 프리드만이 전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그 케인지언 스타일의 올드 케인지언 스타일의 거시경제학에 이제 많은 거시경제 정책에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면서 제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나게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경제는 굉장히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등장해서 과거에 중앙은행이 시행했던 통화 정책이 올드 케인지안 스타일의 통화 정책인데 이러한 통화 정책이 대체로 재량적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그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 통화 정책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어떤 그 기대 형성이라든가 어떤 민간 부문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요.
그 당시 이제 밀턴 프리드만도 그 합리적 기대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 정책을 하지 말고 그때그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당시 밀턴 프리드만이 X% 룰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밀턴 프리드만이 얘기했던 일종의 준칙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일정하게 통화량의 증가율을 유지하는 어떤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3%면 3%, 5%면 5%, 이렇게 통화량의 증가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통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하나의 준칙이었습니다. 통화량의 증가율 준칙이죠. 그래서 룰을 이제 당시에 제시를 해서 굉장히 그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준칙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과거의 통화 정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하기 시작했고, 재량적 통화 정책보다는 밀턴 프리드만이 제기한 형태의 이런 룰이 준칙이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이후부터 거시경제학의 전면에 등장해서 많은 그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70년대 80년대로 넘어가면서 준칙에 대한 이제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준칙은 이제 통화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 이슈로 등장했고요. 나중에 이제 중앙은행이 어떠한 이제 금리 정책을 했느냐, 또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하는 어떤 일련의 정책들이 물가 상승률과 GDP 갭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이제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1990년대 초반 중반에 들어서서 존 테일러가 확인을 했고요. 2000년대 들어서서는 대다수의 거시경제학자들이 바로 이 테일러 준칙을 단기 거시 모형을 사용을 할 때 아주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굉장히 사랑하는 준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꼭 빠뜨리지 않고 거시경제 모형에 포함시키는 준칙입니다. 우리는 이 준칙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모형이 좀 복잡해져서 이 GDP 갭에 반응하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기말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러한 원래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한번 시간 날 때 만약에 테일러 준칙에 이렇게 GDP 갭이 들어간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IS 커브를 갖고 있고요. 이자율 갭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다르게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GDP 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IS 커브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준칙,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됐을 때 중앙은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금리 정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테일러 준칙이고요. 이 둘을 결합해서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둘을 결합하면 하나의 이퀘이션이 되겠죠.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AD 혹은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결합하는 방법은 간단하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테일러 준칙에 GDP 갭까지 들어간다면 뭐가 달라지는지도 한번 식을 한번 표현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죠, 그렇죠? 우선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테일러 준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건 사실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이 식들을 도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만들 때 이 만든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이 식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어떤 원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만든 거예요. 거시경제학은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뭐 모두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꽤 많은 부분들은 만든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자율이 GDP 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일러 준칙은 물가 상승률이 실현이 됐을 때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정책이잖아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파이 t가 RT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결합하게 되면 여기에 이자율 갭이 있고 여기에도 이자율 갭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간단하겠죠. 그러면
GDP 갭은 결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면 마이너스 B에 얘를 쓰면 되겠죠. fee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총수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사용을 해서 총공급 곡선은 말씀드렸듯이 필립스 커브가 총공급 곡선이 되는데요. 세로축에는 물가 상승률을 표시할 거고요. 가로축에는 GDP 갭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총수요 충격은 잠깐 총수요 곡선이라고 부르니까요. IS 커브에 있었던 이 충격도 그냥 총수요 충격이 되는 것이죠. 얘는 잠깐 지워버리고요. 세로축의 변수인 파이t에 대해서 이 식을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부호를 바꿔보죠. 그다음에 왼쪽에 물가 상승률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GDP 갭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양변을 B 곱하기 P로 나누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파이 스타를 곱해주면 파이 t는 파이 스타를 먼저 쓰겠습니다. 파이 스타에 마이너스에 B P의 GDP 갭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세로축의 변수고 얘가 가로축의 변수니까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B P가 되고 절편은 파이 스타가 됩니다. GDP 갭은 0 근방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렇게 0을 여기다가 써주면 절편은 파이 스타가 되고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율 타겟 레이스죠. 인플레이션율 우리로 하면 2%.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총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B P분의 1.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할 총수요 곡선의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을 우리가 이용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S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냥 뭐 식을 조금 더 복잡하게 풀면 됩니다. 테일러 준칙은 물가 상승률과 이제 GDP 갭의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풀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IS 커브는 총수요 충격에 B에 얘네가 다 들어가겠죠.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GDP 갭에 영향을 받는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식을 풀어보면 우리가 앞서 봤던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에서 봤던 텀이 그대로 남고 거기에 추가로 얘도 남습니다. GDP 갭에 반응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왼쪽에도 GDP 갭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B에 이런 게 하나 남고요. GDP 갭, 그 다음에 총수요 충격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누어주면 GDP 갭은 1 더하기 something의 총수요 충격 마이너스 1 더하기 something의 물가 상승률 갭 이렇게 남겠죠.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형태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총수요 충격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이 텀을 지울 수 있다면 사실 기울기만 좀 달라지겠죠. 이렇게 뭐가 더 들어갔냐면 분모에 1 플러스 B phi y와 추가가 된 거죠. 앞에서는 사실 그냥 이렇게 B phi만 B phi 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을 사용한다면 추가로 1 플러스 B에 GDP 갭에 대응하는 부분이 하나 추가된다는 차이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식을 푸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뿐이지 총수요 곡선 자체의 형태가 달라지지는 않고요. 형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다만 이 기울기가 달라지겠죠.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달라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총수요 곡선이 이제 이 텀의 역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그림에 봤던 것은 이렇게 되고요. 얘를 뒤집어 놓은 것이 기울기가 되니까 만약에 우리가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를 사용한다면 그때의 기울기는 이제 얘가 뒤집어진 거겠죠. 그렇죠? 얘를 뒤집어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뒤집어진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1 플러스 b something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로 오리지널 필립스 커브 죄송합니다.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을 적용했을 때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될 텐데 아까는 이제 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얘가 그냥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b 곱하기 phi y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값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AD 곡선의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봤을 때 더 커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일러 준칙을 사용한다면 총수요 곡선 AD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지겠죠. 절대값으로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거니까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D 커브가 더 가팔라진다 혹은 더 완만하다. 이것의 차이는 제가 나중에 굳이 테일러 준칙이 이렇다 저렇다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값이 달라져도 우리가 간단한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을 사용을 했을 때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B의 값이 달라지거나 혹은 단순한 형태의 통화정책 준칙에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fee라고 했는데 이 fee가 달라진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더 가팔라지거나 더 완만해지거나 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는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오리지널 테일러 준칙을 사용한다면 총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더 가팔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랬던 총수요 곡선이 조금 더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더 가팔라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테일러 준칙을 사용한다면 이런 형태의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런 형태의 테일러 준칙이 죄송합니다. AD 곡선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